어머니는 딸을 낳았다고 쓰디쓴 눈물을 머금었고, 아버지는 돌아앉아 독한 담배 연기 속에 긴 한숨 짓던 오두막의 소름 속에 태어난 그 딸이옵니다. 나이 들어 책 벗기고 학교에 가며 걸음마다 희망을 안던 그 땅에 원소들이 줄폭탄 퍼붓던 날, 오보이 수령님 부르심에 불구름 타래치는 전선수철리 위생가방 메고 달려간 그 딸이옵니다. 리기슨 러병 동지가 직접 이 창작 수첩을 가지고 우리 기념관에 찾아왔을 때 자기는 전쟁이 시작돼서부터 시를 썼다고, 그 자리에서 궁시로 돌고 또 시로 적어놓은 것이 더 많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흔히 창작 수첩이라고 하면은 호구가 있지 않겠는가 하고 생각하겠는데, 여기에 담겨진 내용들은 모두 자기가 직접 체험한 사실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올해 연세가 91살인 이 여성이 지난 족해방 전쟁 시기 1211고지가 위치하고 있는 전선군단의 신문 주필로 조선인민군 종군 기자로 활동한 리계심 전쟁노병입니다. 사실 내가 전쟁 처음부터 종군 기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해방 후에 수령님 운동으로 전 김일성 정학대학 어문학부에서 공부를 한참 하는데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때 내 나이 19살인데 제일 먼저 탄원에서 전선으로 나갔습니다. 아름다운 청춘의 꿈을 키웠고 붉은 정열을 쏟은 사랑하는 우리 대학과 말없이 나는 마지막 작별의 인사를 하고 있다. 요구한 이 나라 역사를 지켜 모란봉 한기슭에 우뚝 솟은 과학의 전당으로 이슬이 돋는 아침길과 황혼이 곱게 저무는 저녁길을 벅찬 가슴 안고 그 몇 번 오르내렸느냐. 화손준이의 순간순간은 아슬아슬한 긴장과 가슴에 이는 아픔, 원수에 대한 불타는 증오로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창작 수첩에 쓴 첫 시는 그때 이포리에 전개되었던 사단 군의소에서 준이로 복무하던 때 자기 전우에 대한 시였습니다. 처녀 간호원인데, 아니 처녀라고 할 수도 없죠. 15살 난 그런 소녀였는데 고향이 남강원도 양양이었습니다. 그 간호원이 미제의 폭격 속에서 부상병을 자기 몸으로 이렇게 덮고 희생되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추도사를 쓰게 되었는데 어머니는 불을 뿜는 즉흥시로서 추도사를 대신했다고 합니다. 부르면 어디라 없이 달려오던 금순아, 사랑하는 나의 전우야. 포탄밭을 달리던 네 모습 생생한데 후성하던 부상병을 한 몸으로 맞고 불타는 고지오에 쓰러졌구나. 불러도 대답 없는 금순아, 너는 15살 꽃망울, 꽃잎이 피기도 전에 우리 곁을 떠나다니. 구리소 병실들에서도 포연이 날리는 전우가에서도 후송임무에 긴장한 나날에도 그는 시를 읊고
떠올뻤습니다. 그때 그 소문이 어떻게 났던지 하루는 군단에서 불러서 갔더니 군단 신문주필로 임명하더랍니다. 20살 난 처녀, 단발머리 처녀가 전선 군단 신문주필이라니 그때 정말 대단했다고, 어깨가 으쓱했다고 어머니는 늘 이야기하곤 합니다. 20살 처녀 주필에 대한 소식은 온 군단의 희소식으로 되었습니다. 당시 리계심 동지가 속해 있던 군단 정치부 일꾼이었던 윤승관 동지는 생전에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애들은 처녀군관이 신문주필로 왔기 때문에 우리 군단의 군관들 전하들 속에서 화제거리였습니다. 전선사령부 산하에 군단이 많았지만 계심도 하나가 아마 처녀군관으로 신문주필한 것 같습니다. 그때 군단 신문사는 깔나무를 찍어서 지어준 반토굴이었습니다. 성원들을 보면은 주필도 계심도무고, 기자도 계심도무고, 교정원도 계심도무고, 뒤에 보조성원을 해서 3명의 인원으로 이면으로 된 신문을 닷새에 한호씩 수백 부나 찍어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처녀 주필을 괴롭힌 것은 결코 겹사이는 육체적 피로가 아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언젠가 리계심 노병 동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처음 주필을 할 때 전화 취재를 하는데 중대, 대대, 연대, 사단, 군단까지 올라오는 그 과정의 전화가 폭격 속에서 또 포탄 속에서 제대로 들릴 게 뭡니까? 그러다 나니까 한 번은 상등정이 찾아와서 신설했습니다. 아니 목숨 내대고 싸운 전사의 이름을 왜 이렇게 바꿔주는가 하면서 나한테 신설했는데, 아니 김철복인데 길철복이라고 내가 썼으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또 정찰병이 적후에서 적장교를 생포했다고 내가 기사를 썼는데 그거 보고 하는 소리가, 아 이거 치사원이 새벽에 밥배낭을 메고 고지에 나가다가 만난 적장교를 결국 생포했습니다. 그런 걸 나는 또 아 이걸 응당 적장교를 생포했다니까 이건 적후에 나가서 정찰병이라고 생각하고, 아 치사병을 정찰병으로 만들고 신문이 결국은 오작이 난 셈이죠. 다 틀렸으니까 이름도 틀리고 장소도 틀리고 직무도 틀리고. 나는 그 말 듣고서 너무도 창피해서 그날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밖에도 못 나가고 정말 울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병사들 속으로 처녀 주필은 달렸습니다. 싸우는 조국의 고지라면, 병사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든 꼭 가야 한다는 오직 한 생각으로 창작수첩을 안고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조국의 한치 땅을 두고 백병전을 벌리는 인민군 용사들의 불굴의 모습들이 피에 절고 땀에 절은 창작수첩부에 역력히 새겨졌습니다. 내가 고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몇 차례의 전투가 끝난 뒤였다. 그런데 중기사수가 보이지 않았다. 자기의 군복 입은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고향에 꼭 보내달라고 귓속말로 이야기하던 마음 좋은 아바이 병사. 그가 희생되다니. 서대장이 다시 인원을 점검하였다. 나까지 포함해서 불과 10명. 드디어 복수전이 시작되었다. 중기가 다시 불을 뿜기 시작했다. 동지들아, 보라. 우리 복수조원들은 쏜살같이 이갈리는 원수의 심장으로 돌진한다. 정창을 거누던 분대장도 바위톡에 보병 삼나를 갈던 애어린 전사도
악초를 물고 다시 일어선 부사수도 불같은 심장들이 결전장에 나섰다. 총창이 휘도록 산악 같은 가슴팍들이 후련해질 때까지 우리 인민의 불고대천의 원수, 인류의 간악한 원수를 복수조원들은 쳐부시며 나간다. 공화국 영웅 권육창 동지가 우리 기념관에서 오랫동안 강사로 사업했습니다. 영웅 동지는 무명고지 전투에 대한 강의 도중에 꼭 시 동지 복수조를 울끈했습니다. 권육창 영웅 동지는 그것은 시가 아니라 그대로 총탄이고 불길이고 진격의 깃발이었다고 두고두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적들의 폭격에 바위마저 부서져 잿가루가 됐다는 올바이고지 전가에서 처녀주필의 단발머리는 세차게 흩날렸습니다. 854.1고지를 영리롭게 사수한 조동철 영웅 대대장과의 상봉도 전투장에서 마련돼서 인상 깊은 사진까지 남겼습니다. 그날 그는 전사들의 마라초 담배 연기도 구수하게 느끼게 되었고 불타는 1211고지에서 화선악기 장단에 맞추어 춤도 추었으며 따끈한 콩나물국의 진맛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조국해방 전쟁 시기 어느 때의 전투였던지 고지에 물이 떨어져서 연 3일째 물 한 모금 없이 가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기신동지가 물통에 물을 담아들고 포연 속을 헤치면서 고지로 올라왔습니다. 중대장으로부터 마지막 전사기리까지 물통은 온 중대를 돌았습니다. 온 중대를 돌고 돈 물이 글쎄 한 방울도 물이 줄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물통의 물을 출렁이는 소리만 듣었지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물통의 물은 중기사수가 중기의 방열통에 쏟아놓는 것으로서 끝났습니다. 이 모습을 보는 순간 기심동지는 격정이 울컥 솟아 주쿵시 내 고향의 바구물을 읊었습니다. 벌구름 흘러가는 저 산발 너머 정다운 고향 산천 안기어오네. 찔레꽃 동굴 밑에 샘솟는 바구물 그리워라 어머니가 떠주시던 샘물. 그 바구물이에요. 어서 드시라. 복수탄을 쏘고 쏘며 부리는 가슴 화산마냥 도조른 결상전의 고지. 아, 절절한 어머니의 당부가 어린 그 샘물 병사들은 안고 싸우네. 승리를 부탁하며 샘솟는 바구물 지키리라 나의 조국 내 고향 샘물. 고향에 대한 연연한 그리움과 조국 수호의 길에 한몸 바치는 이 나라 아들 딸들의 굳건한 맹세의 감정이 소박하고 진정이 넘친 정서가 바구물처럼 화선 용사들의 가슴을 적셔주었고 복수의 명중탈이 되어 적진을 폭풍처럼 휩쓸었습니다. 그때부터 강철부대 신문에는 고향 소식란이 자주 생기게 되었고 처녀주필의 창작 수첩에는 고향을 위해 조국을 위해 용기백배해 싸우는 인민군 병사들의 정신세계가 싣긴 시들이 씌어지게 되었습니다. 화선용사들은 처녀주필의 이야기에서 그의 손에서 날리는 기사들에서 고지오에 울리는 낭낭한 시구절마다에서 자신들이 맞이하게 될 전승의 그날을 눈앞에 그렸습니다. 1952년 가을 부가 속한 수격전은 좋게 나가서
적들이 땅끝 직결처를 숙여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싸움에서 한다 하는 싸움꾼들도 돌아오지 못하는데 묘성 주필이 족회까지 나간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고 모두들 이거 반대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리계심 동지는 끝내 대어를 따랐었습니다. 그렇게 임무를 끝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리계심 동지는 절명탄 속에서 적의 총구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계심 동지는 이때 앞서 나가는 습격적 저장을 막았으며 권총을 쏘았는데 그때 그 적탄의 다리를 부상당했습니다. 피가 묻지 않았다. 정신이 가물가물 흐려졌다. 그때 나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생각이 곱해지었다. 내가 비록 죽더라도 써야 한다. 백승의 전법을 창조하시어 보검으로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이것이 기사의 임무, 병사의 임무다. 내가 쓸 수 없다면 남의 손을 빌어서라도 기어이 써야 한다. 나는 기사의 제목을 불렀다. 내가 부르고 중대장이 받았었다. 1952년 12월 전여주필은 조선인민군 신문사에 소환되어 전전선을 취재하는 정군기자로 되었고 정군길에서 전승의 축포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한생 문경고개를 넘고 낙동강을 건너며 원수경멸이로 부르는 시, 화선군이서의 천막가에 울리던 전선처녀의 노래들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친년의 춘승절이 가까워던 때에 우리 할머니가 한생토록 서중히 간직하고 계시던 창작수첩을 내놓으며 날더러 전승기념관으로 가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수첩은 할머니가 전쟁 초기부터 쓰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머니에게 수첩을 내놓기가 아쉽지 않가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는 이 수첩이 결코 나 하나만의 추억을 안겨주는 그런 것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귀중한 정신적 재물을 안겨주는 그런 것으로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직접 전승기념관으로 들고 가셨다. 우리는 승리의 깃발을 꽂았다. 마음속에 언제나 깃불로 타오르던 우리의 깃발을, 이 깃발을 지켜 마지막으로 종땅을 안고 간 사랑하는 전우들의 목까지 합쳐 노래를 부른다. 아, 우리에게 승리를 준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목매여도 부를 수 없는 조국이여, 우리는 수령님과 조국을 지킨 영예로운 전사, 언제 어디서나 수령님 부르시는 한길에서 수령님의 영예로운 전사로 싸워 영생하리라.